호기심과 추진력을 키우는 자기 결정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자연 체험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 이런 게 있대요. 그 아빠들의 실수가 뭐냐면 바다 여행을 가다가 아이가 길가에 있는 강아지 뿔에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1시간 후에 도착할 그 바다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강아지 뿔하고 개미한테 더 관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빠들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목적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야 오늘은 노는 건 바다에 가서 놀아야 돼.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다가 중간에 무슨 그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걸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른의 마인드고 애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애들은 지금 자기가 눈앞에 있는 거에 관심이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얘네들이 그 약간 즐길 때까지 또는 뭔가 얘네들이 그 깨달았을 때까지 배웠을 때까지 그걸 허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놀고 오는 일정을 짰지만 중간에 휴게소에서 굉장히 얘가 뭔가에 지금 호기심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럼 휴게소에서 한두 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멘토와 스승은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가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통하는 나이 때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랑 지금 대화를 해서 협상이 좀 안 되는 나이 때까지는 그 아이의 그 관심을 지켜봐주면서 이렇게 따라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제 반응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점 그 두뇌 속에서 자기가 빠져든 거를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짧은 체험이 별로 안 좋아요. 어릴수록 그 짧은 시간 체험이라는 게 좀 긴 게 좋아요. 그 체험이 오래 걸리는 것이 좋은데 세팅된 체험 있잖아요. 그 상품처럼 사는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은 제 생각에는 10살 이후가 적당한 것 같고 10살 이전에는 상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되게 특이하면서도 우리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체험인데 굉장히 오래가는 거. 예,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체험이라고 봐요. 그 아이가 10살 이전에. 그러니까 뭐다 지금 말하기가 좀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는 아까 제가 바벨 전략 얘기했죠. 결국 그 평균적인 아이가 돼버리면은 평균적인 인간의 그 활동은 기본 그 인공지능에게 그 영역을 가장 많이 뺏길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될 확률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바벨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카오스적이면서도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능력, 고도의 가치 판단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방향, 양극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아까 제가 이 삼각형 그렸을 때 저 위 상층부에 있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문명의 기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특허 제도가 그걸 계속 따라가게 되면서 부익부 균익균 현상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그 한 명이 약 1000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지금 한 500조 정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500조. 이건희 씨보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00조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윤들비로 쏠리게 되죠. 근데 제 바벨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 애가 1000조 벌면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제 전략은. 내가 어떤 그 창조 집단으로 가서 내가 바로 그런 어떤 원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자식이라고 못하라고 뭐 있어? 그런데 우리 자식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아까 바벨에서 그 원초적인 그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잠재력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려서 충분히 얻지 못한다면 여기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게 제 바벨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그 좀 어설픈 중간 상층부 있잖아요. 어설픈 상층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명문대 나온 애들이에요. 그게 어설픈 상층부예요. 지금 명문대 나와가지고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뭐 의사, 판사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판사까지 못 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판사가 돼가지고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 한 밑에 있는 변호사들은 그냥 그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법정 소송의 총액이 있어요. 총액. 그거 나누기 전체 변호사 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그 지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넘쳐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애를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를 만들 거면 탁월한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안 그러면 돈은 굉장히 들어갈 대로 많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없는 지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시킬수록 집안이 가난해지는 거 있다니까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번에 안 오셨던 분들 있으니까 공부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걸 공부 리스크. 학교를 많이 보낼수록 공부를 많이 시킬수록 집안이 거덜난다니까요. 왜냐면 오는 게 없으니까. 얘가 벌어오는 게 없어요. 직장을 못 잡으니까. 직장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또 뭐가 있냐면은 기반이 필요해요. 기반이. 시설. 노벨상을 타려면 노벨상을 탈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산고등학교에 강의 갔을 때 그 상산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 애들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강의할 때 그랬어요. 한국은 중진국으로 봐야 되고 중진국에 그 한국의 한계가 있고 너희들이 이공계에서 한번 성공을 하고 싶다면 유학을 가라 그랬어요. 유학. 그걸 목표로 해야 된다. 어설프게 국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학원 강사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래에는 또 이제 교육이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한국인으로서 그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야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분야가 뭔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가 약간 미국의 IT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그 투자하는 그 연구에 쏟아붓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GDP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연구에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분야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그 물량 공세는 절대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극소수의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가져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형편에서는 역시 그 문화예술이나 또는 첨단 IT는 아닐지라도 좀 더 과학 기술적 공학이라든가 이런 거 기술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좀 위험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IT에서 정말 그 천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애들이 뭔가를 펼쳐볼 수 있는 환경을 국가는 만들어줘야 되고 제도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바벨 전략을 쓰되 원초적인 에너지 뭔가 얘네들이 뭔가를 도전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후추파 같은 정신 있잖아요. 도전 정신 같은 거하고 그 자연에서 얻는 그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풍부하게 집어넣어주면서 이왕 얘네들이 이공계에 관심이 있다면은 유학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예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는 게 이제 과연 그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모가 여기서 이제 9번에 보세요. 9번에 보면은
뭐 학교에서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교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 또는 가정에서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교육이에요. 그런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인류급 영재들이나 인재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발해 전략에 의하면, 왜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엔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런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1차 산업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한국이. 근데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외부에서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가 푸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쪼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되는 문제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여주는 도표가 있어요. 앞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데요. 이게 이제 이 맨 아래가 공부가 잘 되는 그 효율에 대해서 그 퍼센트를 나눠준 건데, 그냥 수업 듣는 거, 책을 읽는 거, 시청각 교재를 시청하는 거, 토론하는 거, 자기가 실험하고 그 실험한 걸 요약해 보는 거, 체험 갔다 와서 아이들이 뭐 일기 쓰고 이러는 게 저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자기가 직접 그 예상 문제를 뽑아보는 거,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강의 안에 그 교과서를 만드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갈수록 그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 공부법으로 쭉 가게 되는데, 저기서부터 제가 토론에서부터 좀 그 진하게 표시를 해놓은 게 왜 그랬냐면은, 저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자기 주도성이 아닌 타인 주도성으로 벗어날 수 없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과외라든가 이런 어떤 그 외부에서 시키는 거 가지고서 그 아이가 도달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 한계치예요, 한계치. 그래서 그 한계치가 50%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자기가 의지력이 있고 하려고 하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최소한 속도가 2배 빠르다고 보면 돼요. 최소한 속도가 2배 빨라요. 그러니까 1시간을 공부해도 2배를 더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두뇌의 활성도가 그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애들은 2배가 아니라, 자기 주도성이 없는 상태. 자기 주도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자기가 뭐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엄마가 푸시했던 거에 좀 길들여진 애들. 자기가 그 어려서부터 뭔가 스스로 결정해서 막 아까 그 강아지 풀 얘기했잖아. 강아지 풀하고 그 개기. 그런 경험이 적은 애들은 저 자기 결정성의 경험이 적은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성의 그 의지력도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두뇌는 일종의 엔진하고 똑같아요. 엔진. 우리 비싼 차일수록 그 마력이 세잖아요. 엔진 기통수가. 아무튼 엔진이 크잖아요. 부피가. 그거랑 같은 건데, 어렸을 때 한 10살 이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것은 엔진의 크기, 두뇌의 그 가동력, 엔진의 크기를 키워주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두뇌에 있어서 엔진의 크기를 키워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선택적으로, 자기 결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거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그 종류가 없어요. 여자애들은 그 책 읽는 거에 몰입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애들은 스포츠에 몰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뇌로 봤을 때도 운동만큼 전체 두뇌를 다 골고루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독서라는 것이
10살 이전에 풍부한 그 육체적인 체험하고 감각적인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10살 이후에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체험이 있는 애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냐면은 그 체험이 많은 애들은 엔진이 커요, 엔진이.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그걸 정서진이라고 하는데, 정서진. 감성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훨씬. 그 자기 체험을 자기 스스로 많이 했을 경우에 어렸을 때. 그래서 엔진이 굉장히 커져버려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서의 그 흥분도, 그 강도가 약한 사람은 치매도도 빨리 오고 기억력이 나쁩니다. 왜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그 진화할 때부터. 그래서 그 10살 때는 바로 그 감성적인 체험하고 감각적인 체험이 다르잖아요. 감성적인 체험은 영화 보면서 우는 거 이런 거고, 감각적인 체험은 모래도 만져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이런 거예요. 풀도 뽑아보고 개구리도 잡아보고, 이게 감각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서적인 체험하고 감각적인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운동 체험, 좀 세 가지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풍부하게 하는 것, 그것이 10살 이전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엔진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아이는 바벨 전략으로 그 아이가 그 인공지능을 초월한 인재가 되지 못했더라도 낙오자는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정신병자라든가 뭐 방안에서 처박혀서 그 일생을 보내는 그런 아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 전략은 위험한 전략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전략으로 보는 거죠. 저는.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그래서 자연 친화력하고 하고 대인관계 지능이 좋아지고 팀을 이뤄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게 좋아진 좋아진 애들이 결국 이 중간에 보통의 직업은 최소한만 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의 직업을 뛰어넘어서 저도 원하고 뭐 우리 엄마들이 다 원하는 이 상층부, 제가 또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부익부 빈익부는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부자가 되는 게 좋아요. 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만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자본주의 싫어요 이러고 가난해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죠. 천조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부하면 되잖아요. 사회에 잘 쓰면 되잖아요. 더 아픔이 없게끔, 줄어들게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벨 전략이죠. 어쨌든 이제 넘어갈게 이제 연결되는데, 이번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게 회복 탄력성은 정말로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안 생기는 걸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걸로. 작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실패의 종류가 그럼 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작은 실패의 종류 중에 15세 이전의 작은 실패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다치는 경험입니다. 다치는 경험. 근데 참 이 세상은요, 공평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다친다는 게 참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상처가 나고 피 흘리고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고. 저도 어렸을 때 찢어져가지고 8번 꼬맸거든요. 형이랑 놀다가 부딪혀가지고 착 찢어져가지고 여기 흉터 여기 중학교 때 칼에 찔렸어요. 불량배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여기 병원에 가고 놀다가 튀어나온 옷 있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그게 없었잖아요. 미끄럼틀이 없잖아요, 시골 마을에. 그래서 볏짚을 쌓아놓으면 볏짚 위에 올라가가지고 타고 내리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볏짚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강목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 못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미끄럼틀처럼 쫙 타고 내려왔는데 종아리를 쫙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횡터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그 못에 이렇게. 근데 그게 낫는 과정이 이제 한 보름 걸리잖아요. 보름 한 달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물론 그 감정 코칭이라는 게 있죠.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고 괜찮아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해주면서 달래주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데 그 방바닥 때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문턱 때리는 거, 문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막 문턱 때리잖아 할머니들이.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네. 뭐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 뭐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야단치지 말고 자기가 넘어진 건데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출발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엄마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다치는 경험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애한테는 그게 회복 탄력성을 익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근육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도시 환경이 나쁜 게 뭐예요? 옛날에는 시골에 돌멩이도 많았잖아. 걸려 넘어질 게 되게 많았거든요. 걸려 넘어질 게 별로 없는 거야. 너무 안전한 거야. 다 모래, 뭐 놀이터가 너무 안전해 지금. 네. 그래서 이게 30 넘어서 20 넘어서의 회복 탄력성은 작은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10살 이전의 회복 탄력성은 다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겁내지 마요. 아이 다치는 걸 겁내게 되면 얘는 회복 탄력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얘 몸 어딘가에는 상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회복 탄력성의 증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얘기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하고 이 근육 그 세포는 특성이 자기를 계속 부품을 갈아 끼우면서 한 100년, 150년을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맨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래서 물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는 우리 평생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서 계속 수리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한 100년 동안 같이 그 자동차를 타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 근육이고 우리 뇌세포인 거죠. 그래서 그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시기에 급격하게 파괴돼 버리면 그 뇌세포든 근육세포든 너무 이렇게 다쳐가지고 너무 병원에 이렇게 뭐 한 1, 2년 누워 있었다 그러면 근육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왜 강조하냐면 그거를 계속 유지시켜줘야지. 그리고 여러분 근육을 유지시킨다라는 게 당뇨병하고 치매 같은 거 예방해 주는 거 아시죠?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근육에서 그 당분 같은 걸 많이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안 걸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운동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가끔 저는 운동이 부족할 때 건축 노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5일씩 일주일씩 일단 한 15만원, 20만원 받으면서 노동을 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야. 운동하고 돈 벌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울에 가면 또 이제 그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책 쓰고 칼럼 쓰고 이렇게 앉아있고. 근데 한 가지 직업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직업병이라는 게. 한 가지만 너무 오래 하면 그 직업병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꼭 하루 단위가 아니어도 돼요. 1년 단위여도 되는데 우리 인체는 그게 있답니다. 사계절이 있잖아요. 1년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뭔가를 비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선탠을 바닷가에서 햇볕을 많이 쬐잖아요. 그때 비타민 D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1년 동안 끌고 간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계절에 1년 365일이라는 주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꼭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그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봄철에만 막 운동하고 뭐 여행 다니고 막 등산하고 봄 가을에 딱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햇볕을 많이 쬐고 그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운동도 지금 그 운동에 대한 그 속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5분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분 하는 거하고 10일 만에 50분 하는 거랑 다 떼는 거예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자기 근육을 써주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루 10분으로 뭐 복근 만들기 이런 책도 있어요. 시중에. 하루 10분 운동으로 식스팩 만들기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가능해요. 그게.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과 PNEI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이제 우리 아이 교육하고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서 그 반응에서 아이가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쳤어, 넘어졌어 이제. 넘어졌는데 이런 반응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보통 이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애를 돌보다가 그래서 이제 많이 다치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를 돌보면 많이 다치거든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어머 시부모하고 욕하면 안 돼요. 자기 친정 엄마 애들 다치는 게 좋은 거니까. 내가 돌봤으면 얘가 안 다쳤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니까 다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정말 죽을 정도만 아니면. 그래서 얘가 이제 딱 넘어졌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 안 부러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부러졌으면 됐다. 이래요. 그런데 보통의 엄마들은 어머 어떻게 안 다쳤어요. 조금 얘기를 살짝 긁혔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그 아이한테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아이의 마인드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엄마 왜 이러지?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작은 일에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가 봐. 그게 아이한테 입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 같아서 막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엄마는. 근데 아이는 그때마다 가슴이 줄어드는 거예요. 심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건 아까 제가 과정상대성을 얘기했었는데 그냥 인생 100년 그냥 우습게 보라는 얘기였어요. 아까 사실. 그러니까 가운데 프레임 그려가지고 100년 그냥 우습게 봐. 그냥 우습게. 이거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 허들갑던 엄마가 돼버려요. 모든 그 개개의 반응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실패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역시 호들갑던 엄마가 됩니다. 뼈만 안 부러지면 됐지 뭐 중상만 아니면 돼. 이 정도의 마인드가 없잖아요. 호들갑던 엄마가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아이한테 계속 입력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7세 이전에. 10세 이전에. 그래서 작은 것도 무서워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작은 것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구한 그 어떤 교육학자가 3살에서 8살 사이에 친엄마랑 떨어져서 양육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살부터 8살 사이에 계속 친엄마랑 살잖아요. 창의력이 막 다 거의 죽어. 창의적인 애가 안 돼. 왜 안 되냐? 바로 그거예요. 호들갑 떠는 거하고 지나치게 케어해가지고 아이의 그 자기 결정성을 방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창의성이 없고 그 진실성, 뭔가 이렇게 해보는 그 이스라엘의 그 후추파 정신, 유대인의 후추파 정신이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팅이 8살 이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벨 전략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연의 에너지, 이걸 줄 수 있는 10살 이전의 기간을 이미 이제 실패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중간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그 경쟁이라는 건요, 그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 타는 그런 경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입사 경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시 경쟁 있잖아요. 정말 머리털 하나 차이로 당나귀 작업돼요. 머리털 하나 차이로. 그 면접에 있어서. 그리고 그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의대 떨어진 애 있잖아요. 유명한 사건인데. 걔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영역별로
의대는 이공계 쪽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얘가 조금 쉬운 시험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공계 중에 어떤 한 과목을 수학인가 뭔가를. 근데 그게 이제 표준 점수로 낼 때 98점 맞은 애가 얘보다 더 점수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만점이라는 거에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만점. 나는 만점을 맞을 거야. 근데 걔를 떨어뜨리고 붙은 애는 뭐냐? 내가 잘하는 분야를 잘해야지 이거죠. 그 컨셉이었어요. 그 마인드 차에서 얘는 떨어진 거예요. 수능 만점만. 막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나중에 제가 신문 보니까 정당한 계산법이었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걸 그냥 끝내고 넘어가면은 이게 아까 제가 모멸감이라는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전달되는 게 뭐냐? 나는 그게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가르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많이 전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애들한테. 저는 엄마 아빠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살짝 다쳤을 때 호들갑 떠는 거,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용기와 배짱이 부족한 그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높은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용기, 배짱, 도전, 그 다음에 그 두뇌에 있어서의 창의성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신체에서.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수능, 좌절, 남의 핑계를 대는 거. 그리고 이제 해마보다는 편도체가 편도체가 하는 거는 누가 날 해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 두뇌 속에서 편도체인데 저게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도체가 민감해요. 그래서 더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서 더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만 봤을 뿐인데 왜 나를 무시해 하면서 이게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근데 일이 이렇게 나쁠 때, 뭔가 이렇게 좌절을 했을 때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때 건드리면 그냥 엄청 화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편도체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 들어가면 많은데 아무튼 따뜻한 커피를 왜 소비자 불만센터에서 따뜻한 커피를 주잖아요. 당분이 들어가잖아요. 자존감 좀 올라갑니다. 당분이 들어가면 설탕이 굉장히 진한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 좀 드시고요. 잠시 좀 앉아 계세요.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불만 소비자 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앉아서 1분 30초, 90초 후에 이 사람이 자존감이 좀 올라가요. 내가 좀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두뇌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설탕에. 그래서 대화가 막 화내는 대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음식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음식하고 관련이 되지만 주로 마인드에 의해서 결국 낮은 자존감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를 먹든 무슨 활동을 하든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근데 운동은 좀 좋아요. 왜냐면 운동을 할 때는 감정을 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좀 상관없어지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거거든요. 아무튼 뭘 먹든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운동도 좀 힘든 운동. 그래서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졌을 때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가서 노가다를 뛰면 됩니다. 상처가 싹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랬을 때 LTD 같은 이제 롱텀 디프리에이션 두뇌가 꺼져요. 부정적일수록 창의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가까워집니다.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에 의해서 그 발암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저게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들이 그런 걸 참 극복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별로일 때, 내가 왜 쟤랑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 그게 굉장히 그 뭐냐면 지속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낮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큰아들, 응?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있죠. 내가 쟤를 길러야 되는구나.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엄마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식한테 그 낮은 자존감이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부부싸움, 그 모든 것이 위험하다. 특히 7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그 낮은 자존감으로 그대로 전수가 되면서 그 아이의 무의식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낮은 자존감은 그 아이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고, 창의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제 성적도 잘 안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10대 때 이미 우리 집안을 그렇게 길렀어, 애를. 10살까지. 근데 10살 넘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부모하고 자식을 분리하는 기숙사라든가, 얘를 친척집에 보낸다거나, 그죠? 친척집에 뭐 대학생 형 오빠가 있는데 거기에다 거액의 돈을 주고서 애를 맡긴다거나 하숙을 친다거나. 사람들 잘 요즘에 애 안 길러주려고 하거든요. 좀 이렇게 인심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친척 간에도. 상당한 돈을 주지 않으면 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주면서 그 낯선 환경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 반응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자동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나를 한번 그 자존감이 낮은 환경에서 키웠던 사람이랑 내가 계속 같이 살게 되면 심리적인 자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결합했을 때 또 이혼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안 만나면 굉장히 정상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비정상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 자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 엄마 아빠가 굉장히 나를 자존감이 낮게 키웠어, 어렸을 때. 아까 불만을 너무 많이 얘기했어. 누군가 불만을 많이 얘기한다는 그 낮은 자존감을 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되게 그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저는 대통령하고 식사할 때도, 그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하고 식사할 때도 음식이 떨어지면 서빙을 불렀어요. 이거 좀 더 갖다 주세요. 대통령 앞에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 청와대 서빙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음식 먹으러 왔는데. 그리고 이거 오찬이잖아, 청와대 오찬. 내가 이거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하나 더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다 째려봐. 교육부 장관, 대통령, 영부인 다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결국 그 음식을 안 갖다 주더라고요. 예, 코스 요리였는데, 예, 안 갖다 줬어요. 되게 아무튼. 근데, 자, 이런 저의 자존감이, 물론 유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머니한테 유전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유전은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5%로 봅니다. 75%가 환경과 태도예요. 태도가 전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청산과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월남전에 전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연금이 3만 원이었어요. 군인 연금 나오는 게. 그래서 그걸로 세 식구가 못 살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시동생 2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 2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5식구야. 어머니가 키워야 되는 그 남자애들이 4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어머니들이 일을 합니다.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벽돌을 나르는 그 단독주택 그 공사장에서 이제 들통으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공사장에 가면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웃어. 어머니 땀을 흘리면서. 내가 있잖아. 남자들보다 일을 잘해. 그게 공사장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막 웃어요. 힘들게 정말 내가 봤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즐거운 것 같아. 그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애들한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불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고 그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부분이고요. 인간적인 집중력과 동물적인 집중력의 차이 6번 5번의 용기와 자신감은 일종의 자존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적인 집중력과 동물의 집중력의 차이는 이겁니다.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본능 자체를 창조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벽 교수 같은 거는 창조성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창조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본능에서 감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를 기억하냐면은 나를 해롭게 할 것과 이롭게 할 것을 처음에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감정의 최초의 출발처가 편도체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 편도로 얘기했죠. 편도체는 나한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먼저 구분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편도체가 예민하게 더 부풀어 올라 있어서 좋은 점은 아주 섬세한 걸 잘 봐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되고 예술을 하게 되고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이상자들이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 봐. 엉덩이 만든 사람 있잖아요. 청와대 미국 가가지고 정신 이상자들 많아요. 왜냐면 그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벌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쟤는 학벌이 좋기 때문에 우리한 그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사이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들 뽑을 때는요 학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다. 정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막 노동을 해가지고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로 이렇게 쫙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간 사람들, 이렇게 벼락출세, 서울대 딱 나오고 하버드 나와가지고 어디 딱 이렇게 스카웃되고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편도가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감정에서 이성으로 발달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결정성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노는 거를 내가 부모가 따라가주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의 얘기입니다. 부모가 따라가주는 방식으로 아이가 뭔가를 자기가 결정을 했을 때, 근데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때는요, 여러분, 유치원 교육하고 그 아이의 그 지적인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환경의 넓이였어요. 넓이. 놀이터의 넓이였어요. 도시의 아파트에서의 그 정도의 넓이 가지고는 아이들의 지능을 발달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비교적 약간 위험한 요소도 있지만 비교적 다치더라도 치명상을 안 당할 정도의 그 굉장히 넓은 그런 초원일 수도 있고 자연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변수가 많으니까. 카오스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건데 어쨌건 그래서
감정과 이성 사이에 감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감성하고 이성 사이에 연결이 약하게 되면은 동물적인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동물적인 집중력의 대표적인 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그 창조력의 에너지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게 도파민은 그래서 그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기 간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감정을 타고 여기 이성까지 올라가서 의지력까지 연결돼야 돼요. 도파민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도박이라든가 마약, 이제 그다음에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이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략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계획적이고 이게 불가능해지는데 그럼 문제는 그럼 감정에서 이 감성하고 이성하고 이 연결시키는 거를 어떻게 또 잘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자기결정성하고 자기주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저 자기결정성하고 자기주도성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게 되면은 성적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좋은 대학을 자기결정성과 자기주도성 위주로 우리가 아이를 길렀을 때 그냥 대안학교나 가야 되고 지금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대안학교나 가야 되고 예체능이나 좀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성적은 별로 안 나오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바벨 전략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문대 안 가도 좋다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미래에는.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만은 어떤 전략이 통했냐면 바벨 전략이 아니라 이 전략이 통했던 거죠. 평균 전략이 통했죠. 이렇게. 무슨 만두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원만한 인간, 성실하고.